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 대한민국에 과연 법치란 살아있는가? 이것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해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에밀 졸라가 한 그 주간지에 기고를 합니다. 벌써 120년 전인데 이 주간지를 30만 명이 사봅니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무엇을 고발하는가? 이것이 프랑스 사회를 12년 동안 뒤흔들었다고 이야기되는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죠. 1894년 120년 전 프랑스에서 드레피스라는 한 프랑스 군의 포병 대위가 간첩죄로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프랑스의 그 군부의 정보국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어떤 비밀 누설, 문서를 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드레피스를 체포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편지의 그 수신 내지는 발신자를 알게 하는 어떤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D였던 거예요. 매우 운이 안 좋게도 이 대위의 이름이 드레피스였던 것이죠. D?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마 있겠지만 그 중에 드레피스를 지목한 이유는 뭐냐? 배경은 뭐냐? 매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군부가 낸 증거는 무엇이냐? 이 편지의 필적과 드레피스의 필적이 비슷하다. 이것 하나로 드레피스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당시 프랑스가 남미에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곳에 악마의 섬으로 끌려갑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 나오는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섬으로 종신형을 받으러 끌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프랑스 군부는 또 하나의 단서를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누설했던 사람이 에스테라지라는 프랑스군 장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군부가 이것을 이 에스테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드레피스의 친척들이 그 친지들이 에스테라지를 고발하죠. 그런데 프랑스 군부가 확인을 해보니 큰일 났죠. 에스테라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드레피스에게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유죄 판결은 종신형 판결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에스테라지를 당신이 이 편지를 썼지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프랑스 군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에스테라지를 무죄로 석방합니다. 왜냐하면 드레피스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밀 졸라는 이 사건을 두고 나는 고발한다고 쓰지요. 에스테라지가 진범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레피스를 종신형에 처하는 이 비양심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밀 졸라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프랑스 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에밀 졸라의 옆에 서지 않습니다. 이유는 에밀 졸라를 지지하면 드레피스는 유태인인데 지금 에밀 졸라는 유태인을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에밀 졸라를 옹호함으로써 유태인을 옹호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다고 되면 나는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이것이 당시 프랑스의 많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정치인들도 취했던 태도입니다. 에밀 졸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기소와 거기에서 내려지는 1년 징역형을 견디지 못하고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그래도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논의가 되자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에밀 졸라가 이 논설을 발표한 지 이 서한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재심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프랑스 군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죠. 다시 재판을 합니다. 10년형을 다시 선고합니다. 드레피스에게. 그리고 사면합니다. 에밀 졸라는 결국 그 몇 년 뒤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가스 중독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906년에야 이 드레피스에 대해서 진정한 재심 판결이 열려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죠. 그리고 나서 이 드레피스는 다시 군에 복귀합니다. 바로 전역 날짜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년 만에 복귀한 드레피스는 프랑스에서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레종도네르 훈장을 받고 열흘 만에 다시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전역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성을 이렇게 남깁니다. 프랑스 만세, 진실 만세. 1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에밀 졸라는 이 끝이 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프랑스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하죠. 아, 그렇구나. 함부로 누군가를 유죄라고 인정해서 의심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유태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의심의 근거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프랑스가 드레피스 사건을 거치면서 12년 만에 획득한 것이죠. 법치주의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악법도 법이다. 가장 우리가 중학교 윤리 시간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죠. 악법도 법이래. 잘 지켜. 이걸 먼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드레피스 사건을 보면서 과연 법이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억울한 처지에 몰린 사람은 당시에 재판을 거쳤죠.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사회적 노력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거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원칙은 그러나 사회적 배경이 확보되지 않고는 실제로 실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잖아. 이런 편견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당신도 너 누구를 옹호하는 거지. 이렇게 사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의식의 윗받침이 없이는 제대로 된 법치주의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죠. 즉 이런 법정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법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유죄의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죄인으로 의심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회로 돌아가면 어떠냐. 법정이 아닌 우리의 이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냐. 이것은 여전히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정과 달리 어쩌면 법정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 논설에서 그 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나의 의무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침묵은 현재 사회에 형성된 편견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의무와 책임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이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던 소설가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높은 영예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망명의 길을 걷죠. 그러나 그 교훈을 통해서 그 세당 사회는 누구든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재판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증거재판주의란 재판의 영역에서만 실현되면 족한 원칙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재판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 사회에 동떨어진 400광년이 떨어져 있는 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역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말할 필요가 있다. 침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법치주의의 원칙은 이야기해 줍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한번 얻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부당했다는 2심 판결을 얻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걸 기억하시죠? 2009년부터. 그리고 그 동안에 무려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도 그 2심 판결문의 마지막에 쓰여 있던 문구가 무엇인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 오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이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5년, 앞으로 또 몇 년일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런 법적 절차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법이 그런 걸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법률가로서 일을 하려면 현재 주어져 있는 법을 어쩔 수 없는 환경 또는 어쩔 수 없는 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만들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법률을 아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정치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절차는 보장되어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기다리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맞는 거죠.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죠. 그것이 법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또는 한정없는 기다림으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시민들의 방어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지,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법치주의죠. 역사적 근원을 따져보면 사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보면 법치주의란 그 연원은 1215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1215년 잉글랜드의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나와요. 그 마그나 카르타의 작성 경위는 뭐냐면 당시에 잉글랜드의 존 왕이라는, 역사책에 보면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왕의 이름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왕이 전쟁에 계속 패하고 나서도 귀족들한테 내가 또 뭔가를 해야겠으니까 왕궁도 지어야 되고 왕도 좀 번쩍번쩍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잉글랜드의 귀족들이 함부로 네 맘대로 어떻게 세금을 늘리냐. 함부로 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그러면서 법률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잉글랜드의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근대 성문법의 가장 기초가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죠. 물론 2015년에 잉글랜드의 시민들이란 짐작하시죠. 귀족들이죠. 그 이후에 그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남성만이 아닌 여성까지 확대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최근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성인이라면 모두에 대해서 나의 재산과 나의 자유와 나의 기본적 인권을 법률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은 나의 주권자로서의 권한이다. 라고 선언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입니다. 스위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1970년이니까요. 낯설죠? 새삼스럽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여성의 참정권조차 요구하다가 사형대로 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1800년대의 일이지요. 얼마 전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12년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드레피스 12년에서 솔로몬 노섭이라는 한 사람이 워싱턴에 살던 자유인인데 흑인인데 1840년대에 이 사람이 노예를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노예주에 끌려가서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다 달라고 해서 어렵게 탈출해서 그 다음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제 후기 비슷하게 나오는 문구가 사실 더 가슴이 아픈 것인데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을 납치했던 사람들을 납치죄로 고소합니다. 워싱턴의 법정에.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그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자유인이지만 법정에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것이 1860년대 미국이었던 거죠. 법치주의란 이 오래전에 시작된 그 연원이 결국 요약하면 이겁니다. 법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조문에 있다고 그걸 다 끌어다 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법치주의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결국 법을 무기로 가진 1인의 독재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것은 제대로 된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여기서부터 국민의 통제와 감시는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법치주의겠죠. 이것이 형성된 근대에 와서 형성된 원칙이 이겁니다.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유죄라고 판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도 그저 거리가 저만큼 멀리 있는 증거를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증거, 바로 여기 있는 이 증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확신하게 될 수 있어야만 유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사법정에서 법치주의의 원칙과 또 사회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변호사할 때 경험했던 한두 가지 사건을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1980년대 사건들을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주도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매우 운이 없게도 제주도에서 4.3 사건 때문에 일본으로 도망가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 일본에 살고 계셨어요. 이 친척이 몇십 년간 오가지를 못하다가 이제 뭐 조총련, 뭐 한국 방문 뭐 이러면서 이제 어렵게 이제 허가를 얻어서 와서 고향에 와서 할아버지 뭐 산소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 친척들도 만나고 이러다가 당시 일본이 경제 수준이 지금도 뭐 한국보다 높지만 그때는 더 높았던 때잖아요. 뭐 이렇게 친척들 안타깝다고 어렵게 사니까 뭐 돈도 좀 주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을까 이러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덜컥 잡혀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비군 중대장이잖아. 그래서 일본에 있는 친척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영사가 대한민국의 영사가 즉 국정원에서 일부 파견된 영사가 확인해 보니까 당신의 친척 누구누구는 북에도 왔다 갔다 하고 누구누구는 조총련이래. 그 사람을 너는 만났잖아. 그 사람으로부터 돈도 받았잖아. 그 사람한테 일자리도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예비군 중대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저 사람을 통해서 넘겨서 간첩을 한 거야. 그림이 딱 그려져서 이 사람이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 기록에 보면 거의 한 50일 가량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구금당한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임의로 이 사람을 언제 경찰관이 가서 한번 갑시다 했더니 네 가시지요 해가지고 같이 갔다. 거기서 구속영장이 나올 때까지 50일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헌법에 나오지요. 그 헌법은 87년 헌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해 놓습니다. 고문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고립 상태에 이 사람을 밀어놓고 나서 네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다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진술조서를 보면 일일이 다 쓰게 합니다. 다 진술서를 쓰게 하는데 그 진술서가 보통 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정자체입니다. 하나도 오자가 없습니다. 지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한 수사 기록이죠. 2000년이 넘어서 제가 이분의 간첩 사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다시 가져다가 봤어요. 기록을 보니까 영장 없이 구금한 게 50일 가량 되거든요. 이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진술들은 불법한 수사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1980년대에 법정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그 법정에서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구금당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거짓 진술을 했어요. 라고 법정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판사가 믿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뻔하게 나와 있는데도. 재심을 청구했는데 다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분께서 저를 굉장히 자주 전화도 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리는 게 딱 하나입니다. 언제 재판이 열립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재심 판결을 이어받게 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상하지요. 1980년대 헌법, 1987년 이전이죠.
1986년, 5년 그 정도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의 헌법 조항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 조항과 제가 2000년에 보고 있던 헌법 조항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980년대의 판사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그저 문서에 뭐라고 원칙이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일이 야, 이 법조항과 다르지 않냐? 왜 사람을 구금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관행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변호사를 왜 못 만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1980년대 기록들을 보면 멀쩡하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접견을 하는데 옆에서 교도관이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다 일일이 다 받아 적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거를 두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변호사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냐? 자신의 방어권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조차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던 거죠. 법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몇 가지를 이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요즘에 가장 이 뜨거운 사건은 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예, 그것도 쏠쏠한 재미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분석하는 데서는 도대체 무슨 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그 여동생이 유가려 씨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가려 씨가 증거보전 절차라고 해서 자신의 오빠, 즉 피고인을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이 아닌 옆방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 보전 절차라는 빠른 절차를 통해서 증언을 했던 그 녹음 파일이 최근에 공개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가려 씨가 펑펑 울죠. 검사가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네, 다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간첩을 했고 우리 오빠가 간첩이고 그리고 언제 그 간첩을 위해서 북에 들어갔다 왔고 언제 무슨 파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다 예라고 답을 하면서 계속 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계속 우는 과정에 확인을 해보니 유가려 씨가 그 별도의 비디오 중계장치 증언을 하는 그 방 안에 누군가가 또 있더라는 거죠. 누가 있었냐? 국정원 직원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이 국정원 직원들은 누구냐? 시흥에 있는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원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갑니다. 여기서 180일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진술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 누구가 한 이야기를 또 맞춰보죠. 그래서 또 거기서 틀린 점이 없는지를 계속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죠. 너 혹시 공작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너 간첩 아니야? 이러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과정을 유가려 씨가 6개월 정도를 거쳤습니다. 그 중간에 법정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너 간첩이지, 네 오빠가 간첩이지 이 얘기를 계속 물어봤던 국정원의 수사관들과 같이 비디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디오에는 원래 그 사람 얼굴만 딱 잡히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비디오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 씨가 제대로 잘 예라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문서도 이것저것 떠들어 봐주고 이것저것 짚어도 주고 그러니까 이 비디오에 손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 씨가 나중에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보호기간, 이 180일 구금기간은 끝났고 이제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고 추방 결정이 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중앙학도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뺨도 맞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협박도 받았고 그리고 네 오빠가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너는 김현희처럼 오빠랑 잘 살 수 있다 라는 회유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다 지어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혹행위 전혀 없었다. 자의로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를 완전한 자유 상태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뭐라고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사실이다. 유가려는 이 여동생은 폭행도 협박도 강압도 가혹행위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1심 판결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우성 씨는 1심 판결에서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냐. 딱 하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설에 이우성 씨가 중국에 그때 거주하고 있는 동생 유가려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내가 북한 보위부에 갖다 줄 물건이 있다. 나 가서 설 세고 올게. 이러고 1월 22일 날 북에 들어가서 이틀 밤 자고 24일 날 나왔다. 이게 간첩행위 하나다. 이게 공소사실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우성 씨가 아니다. 나 그때 중국에만 계속 있었지. 가족들하고 노래방도 갔고 계속 거기 있었지. 나 북에 갔다 온 적이 없다. 근데 동생은 계속 그때 오빠가 나보고 설 잘 세고 있어라.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왔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우성 씨가 그때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중국에서 설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재판부에 보여준 거죠. 봐라, 동생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다행이죠, 정말. 그 사진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국정원 직원들까지 나와서 유가려에 대한 가혹행위 없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꼼짝없이 간첩이 될 뻔했는데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게 작년 2013년 8월 달입니다. 2014년 8월 달은 언제냐면 한참 그 국정원의 그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터져가지고 국정조사하고 남재준 해임해야 된다. 박근혜가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막 촛불이 들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덜컥 무죄 판결이 났네. 큰일 났네. 서울시 공무원이 그 탈북자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탈북자 정보를 북에다 넘겨서 그래서 이 북이 이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했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야권연대로 당선됐던 서울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야권 자치단체장을 뽑으면 안 된다. 공직에는 절대로 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야권연대를 만들었던 통합진보당은 역시 빨갱이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덜컥 무죄가 났네.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2심에 올라가서는 확실히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쓰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겁니다. 그 국정원이 만든 이 간첩 사건의 가장 첫머리는 뭐가 있냐면 2006년에 이우성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북에 갔다가 장례가 끝나고 나왔다가 아차! 하고 다시 북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열흘 동안 머무르면서 그때 북의 보위부에 들통이 나서 너 가서 간첩질해라. 이 얘기를 듣고 그때 간첩이 됐다. 이게 이 국정원의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뭔가 확실히 간첩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그때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출입경 기록을 보니까, 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북에 갔어.
장례가 끝나서 다시 나왔어. 그 다음에 아차 싶어서 다시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나왔어. 4번의 기록이 필요하죠. 근데 국정원이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원래 이우성 씨가 북에 갔어요. 장례를 치르러. 나왔어요. 다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출입경 기록에는 다시 간 게 있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야, 출입경 기록이면 공문서면 맞겠지. 뭔가 다시 간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출입경 기록이 뭔가 하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상하냐면 자,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출입경 기록은 처음 갔다가 들어온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나간 적이 없는데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출입경 기록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보기에는 들어갔다 나온 건데 기록이 잘못됐나 보구나.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 걸 요 가운데 있는 거를 나간 걸로 고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간첩을 만들려면 그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발생합니다. 이 출입경 기록, 즉 나가고 들어오고로 되어 있는 이 이상한 출입경 기록을 만든 그 삼합변방검사청이라는 곳에서 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산 오류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답을 해준 거예요. 그때 어머니 장례에 같이 갔던 다른 친척들 몇 명도 그렇게 기록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사실인 거죠. 중국의 공문서가 거기서 잘못돼 있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은 이거 하나를 딱 고쳐서 진실한 기록으로 인 것처럼 포장해내면 완전히 간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선족 협조자 정보원이라고 불리는 김모 씨,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착수금 200만 원과 성공보수 850만 원을 건네줬다는, 합쳐서 이 문서 하나를 얻는데 1,050만 원을 국민의 세금을 들였다는 국정원의 김 사장, 이렇게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혼자서 알아서 그냥 갖다 썼을까? 공무원이. 아무리 허술한 공무원 조직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10원짜리 한 장도 어긋나면 감사에 걸리는 데가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반드시 보고될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보고된 거냐? 이 사건은 2023년 8월 달에 이 사건은 당시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 때문에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자칫하면 야, 니네 간첩 근거도 없이 만들어냈다가 무죄 났잖아 이러고 완전히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에 있었던 국정원의 위기 탈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렇게 성공만 하면 뭐가 됩니까? 거봐라, 야권연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중국에서 위조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줬고, 그래서 지금 2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것에서 법치주의와 완전히 어긋나는 추측에 근거한 탈북자니까 뭔가 위험한 일을 했을 수 있어 하는 편견에 근거한,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공문서마저 바꿔버릴 수 있는 정도의 배심을 가진 정보기관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스스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셈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보수 언론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이우성은 간첩이야. 그래서 이 사회에 놔두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나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기를 저질렀으며 훨씬 더 많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막 언론을 통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족 그 정보원도 이른바 자살 소동일지 무엇일지 뭐 더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서로 남겼다는 문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간첩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것이 지금 횡행하는 이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횡행하는 지금 한국 사회의 2014년의 현실입니다. 판결문은 매우 긴데요. 두 가지의 근거는 이겁니다. 추측을 사실로 바꿉니다. 바람처럼 모였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성인의 진술의 대부분은 뭐냐면 척하면 안 믿어요. 어떻게 지가 혁명 조직에서 좋을 수가 있냐. 처음에는 북과 연계된 조직이라 위험하다 이랬다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된 사회적 배경은 뭐냐.